반갑습니다. 최지태입니다.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내현나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서칭해 보셨을 것 같고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연적 나르의 큰 특징 세 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영상은 내연 나르들이 갖고 있는 큰 맥락의 특징들이라면 오늘은 그 외에 제가 느꼈던 느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연적 나르는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섞여 있으면 뭐지? 이상한데? 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나르시시즘은 병이 아니라 스펙트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명확하게 저 사람 나르야, 아니야를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한두 가지 특징만 보고 저 사람 나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정도가 지나치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제대로 된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그에 알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약 1년간 직장에서 내연적 나르를 경험했었고, 그 사람은 지금 퇴사를 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내연나르라는 카테고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저는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겪어봤어요. 차라리 외연나르면 누가 봐도 표가 나고 비교적 판단이 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내연나르는 이게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상하긴 이상한데 뭐라고 서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름 심리학을 전공했음에도 많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탐색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연적 나르까지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해소가 안 돼요. 아마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이든 대화든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이 되고 균형이 얼추 맞다면, 나르들은 그 관계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바짝 치우쳐져 있어요. 나르와 가까운 관계에 놓인 분들은 이 관계가 상당히 착취적이다,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존재인데 마치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나한테도 쓰고 일을 하는데도 쓰고 가정을 돌보는데도 쓰고, 이게 아니라 나르에게 다 고갈당한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나르에게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찝찝함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저한테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하나 있다고 치면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풀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느껴지는 쾌감, 체한 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겠죠. 제 상태가 지금 그래요. 아직은 어떤 단어나 표현으로도 제가 겪은 그들의 특징을 딱 맞아떨어지게 표현하지 못하겠는 거죠. 이게 해소가 되어야 찝찝함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르시시스트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제 언어 구사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연적 나르를 겪어본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한다는 거. 그럼 왜, 어째서 이들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까?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의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짐작만으로 이걸 누군가한테 알리기엔 얘네들의 괴롭힘 방식 자체가 타인이 보기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친절한 얼굴을 하고 뜻을 알 수 없게끔 교묘하게 공격하는 유형들이라서 깊은 관계에 놓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니까 자칫하다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이 가장 미쳐 돌아버리겠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수법을 최대한 알맞은 표현이 나올 때까지 정리해서 기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영어로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잖아요. 코버트의 뜻이 비밀의, 은밀한이라는 뜻인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참 잘 지었어요. 정말 은밀하게 1대1 관계에서만 교묘하게 심리적 착취가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들이 유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땐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 남들 눈엔 친절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외연 나르보다 내연 나르들의 소행이 더 영악하고 음침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내연나르에 관한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로만 보자면 제가 가해자이고 내연나르가 피해자예요. 제가 그분을 공개 처형하려고 이 댓글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내연나르의 악행을 증명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나르로 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내연나르가 분명한 악의를 품고 행동을 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건데 저 댓글을 다신 분조차도 내연나르가 강조하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 피해자의 삶, 이 타이틀에 연민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유로 타인의 배려와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인이라면 자신의 아픔과 불행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복하는 능력을 자기가 키워야지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공동 책임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 또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내연적 나르는 악의를 품고 있어도 화를 낸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본심을 숨기고 본인들의 주무기인 피해자 코스프레, 동정심 유발, 수동 공격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집요하게 얻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나 피상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에이 설마 저 사람 착한 사람 같은데 그럴 리가 라는 식으로 치부되거나 되레 당하고 있는 쪽을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착한 사람 괴롭히는 가해자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한 대화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제스처,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 완벽하게 제3자에게 전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찜찜한 구석이 느껴져. 저 사람의 눈빛이나 미묘한 표정들을 보고. 그런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중립기어를 박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스스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이상하다. 친절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데 나는 왜 자꾸 불편한 감정이 들지? 괜한 사람을 오해하나 싶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잘 지내보려 하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실화를 각색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만약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디 지역에 어떤 물건이 좋은지 발품을 직접 팔아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잘 계약했습니다. 그럼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고마워하고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과도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돈의 팔촌들까지 들먹이면서 그들도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은근히 흘려요. 제가 대충 듣고 흘려 넘기면 아, 이건 좀 무리인가 보네 하고 넘겨야 되는데 한번 보자, 도와줄게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그 대화를 다시 꺼내려는 시도를 해요. 제가 정중하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나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라는 말을 하면 그때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고의로 늦게 대꾸를 한다거나 지시한 거 잊어버린 척 한다거나 등등 수동 공격을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둔하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눈치챌 정도는 돼요. 계속해서 불편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끌고 가니까 결국 상대방 입에서 혹시 부탁한 거 거절해서 기분 상했냐? 라는 말까지 나오게끔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손사래를 치면서 또 과도하게 놀라는 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날이 서고 자신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잊혀질 즈음에 어떻게든 그 주제를 다시 끌고 옵니다. 맥락에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때 이야기를 꺼내요. 지난번에 부동산 알아봐주겠다고 친척들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괜히 나서다가 욕만 얻어먹었어요. 니체님이 바쁜지도 모르고 알아봐 주실 거라고 설레발친 제 잘못이죠 뭐. 전 맨날 왜 이러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대화 속엔 죄책감 불러일으키기, 상대방 탓하기, 가짜 반성과 가짜 자기 비난 이 세 개가 모두 들어있어요. 덤으로 분노도 같이 들어있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지 않고 다른 의견을 보인다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수천 번도 넘게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됩니다. 당연히 자신을 도와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겠죠. 시간을 뺏어서 미안해하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지쳐서 참다 못해서 거리두기를 하거나 무뚝뚝하게 대하면 이들은 이 지점에서 드디어 본인의 무기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와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든지 제 눈치를 본다는 걸 표현한다든지 왜 제가 무뚝뚝한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도 날이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보여지는 거고 과도하게 긴장하고 눈치 보는 듯한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번외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애초에 이들의 표적으로는 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민하신 분들이 감정적인 민감성이나 공감 능력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남들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상대의 감정에 이입도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역지사지가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나르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내 정서를 책임져 줄 수 있겠군. 내 정서를 돌봐줄 타겟으로 제격이다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내연나르가 칭찬을 합니다. 니체 씨는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전 아무리 노력해도 니체 씨처럼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니체 씨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닌가 몰라. 내연나르가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니체 씨?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엄청 피곤해 보이네. 그런가요? 저 컨디션 괜찮은데. 이상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 보이지? 잘 좀 쉬어야겠다. 저는 이 얘기를 실제로 수백 번도 넘게 들었어요. 평소랑 다를 게 없는 상태에서도 저런 말을 수시로 들으니까 이게 걱정이 아니라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평소에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개인 시간조차 없다. 이 말을 습관처럼 했었는데
이게 설마 나만 잘 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화가 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싫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 그냥 한 말을 두고 내 자신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이걸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자기 검열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저렇게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본인은 빠져나갈 안전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상대가 이거 무슨 의미야? 라고 물으면 겁먹은 강아지의 눈망울을 하고 자긴 그저 걱정이 돼서 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를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겠지만 대범하고 직설적이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기공포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안전한 방식인 수동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를 아주 오랜 기간 연구한 라마니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유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나르들이 수동 공격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공통된 패턴과 구조가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르의 화법을 분석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후킹 단계, 낚아채는 단계라고 하죠. 안부를 묻거나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는 척하며 상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 단계,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중간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관리 단계인데요. 혹시라도 상대가 무슨 의도냐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무리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끝을 냅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건 라마니 박사가 보여준 예시에서 살짝 변형을 해서 만들었어요. 무더운 여름이다. 잘 지내지? 이번 주말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나연이가 그러는데 지금 출장 중이라며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을까 해. 너가 늘 바쁘니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출장 잘 다녀오길. 그럼 이거를 나르 용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넌 언제나 일이 우선이고 바쁜 척을 하지 나는 네가 올 거라는 기대 따윈 안 해. 이게 이제 숨은 포인트죠. 어떠신가요? 저는 찾아보니까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한 이미지는 챙겨야 하니까 마무리는 항상 좋은 말로. 메시지의 길이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짧던 길던 기본 구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할 수도 있고 많이들 쓰는 표현이 있죠. 쎄하다. 저도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누군가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게 다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있을 때 자꾸 불편한 느낌이 들고 꺼림칙하고 서늘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 몸이 스스로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거더라고요. 특정한 사람을 보고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나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에이, 좋은 사람일 거야. 내가 괜한 편견을 갖는 걸 거야. 라면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의 직감은 남의 편에 서질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 편이에요. 그리고 본능이라는 것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본능은 우리의 변연뇌, 즉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생존만을 생각하는 뇌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본능이 누군가를 보고 포식자라고 경고를 해준다거나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느낌이 내 머릿속을 자꾸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다가 결국엔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일단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뜨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뜨는 것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루틴처럼 똑같이 잠을 자도 피로함이 회복되지 않고
주말이 되면 다른 걸 도무지 할 수가 없을 만큼 피곤해져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증상이 생겨났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다 고갈당하니까 제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회사에 출근할 무렵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까지 심장이 뛰고 가슴이 쪼이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임파선염까지 진단을 받았었고요. 이 무렵에 뭐랄까,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박살난 듯한 느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을 겪으면서 내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때로는 내 본능과 직감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따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 영상 보시느라 힘드셨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탐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굵직한 특징들 위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에 언급했듯이 디테일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더 중점을 뒀어요. 이론서처럼 말씀드리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조만간 2부를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